오늘은 부관 연락선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관 연락선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다. 우리가 지금 근대 바다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 지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일 것 같은데,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가장 이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다는 어디냐 하면, 자, 요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이름이 뭐죠? 대한해협이죠. 코리아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대한해협인데, 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바다의 이름은 현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현해탄.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현해탄은 일본에서 이 바다를 부르던 이름이었고, 지금도 현해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대한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당시의 문학 작품에서 계속 현해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편의상 현해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바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바다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근대와 근대 문학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친코 얘기는 이번 시간까지만 할 건데요. 일본으로 간 조선 청년들이라는 소 타이틀이 띄워져 있죠, 화면에. 일본으로 간 조선 청년들, 일제 강점기에는 똑똑했다라고 나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학과는 양상이 달랐어요. 이 지금은 내가 더 나은 공부를 또 학문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갔던 일본 유학은 사명감이 되게 컸어요. 어떠한 사명감이냐? 내가 식민지 조선의 청년으로서, 그것도 배운 학식이 있는 똑똑한 청년으로서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했어요. 왜 가야만 하느냐? 유학을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많은 문인들은 사실 일본 유학도 그렇지만 유학 자체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일단 일본으로 가는 교통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일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일본 유학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지용, 백석 이런 사람들은 그런 너무 똑똑했는데 유학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문중에서 혹은 동네에서 너는 배웠으니 가서 우리 뭐 집안을, 고장을, 우리나라를 일으켜야 한다. 배워서 더 배워라. 똑똑하니까 돈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유학은 개인적인 길이 아니죠. 이 유학을 감으로써 나는 근대적인 학문,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문중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감의 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비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루트가 일본으로 가는 그 루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부관 연락선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루트였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이제 어둡죠? 되게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친코를 본 사람은 이 장면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관 연락선은 말 그대로 부와 관을 서로 연락,
왔다 갔다 하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와 관이 어디냐? 각각 한 글자씩 땄는데요. 요 밑에 써 있죠? 부산의 부자를 땄고요.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쓰면 하관이라고 하는데 뒤에 관자를 따서 부관 연락선 왔다 갔다 왕복하던 배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명칭은 물론 부관이 아니라 관부였어요. 일본을 더 앞에 써서 관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가는 이런 한국과 일본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이 부관 연락선을 타야만 일본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100% 거쳐야 했던 루트가 바로 이 부관 연락선이었습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일본으로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스마트하고 엘리트였던 그런 똑똑한 청년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갔지만 생계를 위해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조선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인 그런 궁핍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부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정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지금 일본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이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1905년 9월 11일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린 관부 연락선은 첫 출항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의 관부 연락선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현대적인 배였는데 호화시설로 꾸며진 1등실의 경우 승선 요금이 한 달 집세와 맞먹을 만큼의 비싼 값을 자랑했고 2등실 역시 요금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로 3등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호화시설을 갖춘 최신식 선박 관부 연락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1등실이라든지 특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박을 이용하던 시절이니까 그 지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아마 그 선박에도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물론 지금이야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백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관부 연락선의 취향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한일 양국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여객선. 관부 연락선은 날씨에 따라 며칠씩 걸렸던 현해탄의 백기를 하루의 반절로 줄여준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1905년 관부 연락선이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지금부터 뭐 일기환 뭐 무슨 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의 종류가 시대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관 연락선 내지 관부 연락선은 한일 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편의 총칭이었고 지금 배 각각의 뭐 배 이름 있죠? 우리 무슨 호 하듯이 그때는 무슨 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제 쭉 그게 나올 겁니다. 연락선이 첫 취항을 했을 당시엔 300명 가량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는데 1920년 이후부터는 700명 가량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초기보다는 2배 이상 커진 선박들이 운항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형화된 관부 연락선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0명의 승객과 2,00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커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부관 연락선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일 양국을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교통수단인데 이 교통수단이 지금은 배 타고 일본을 가는데 그 배의 낭만을 즐기고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한번 배를 타보자 하는 사람만 가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당시에는 비행기 타는 느낌으로 이 부관 연락선을 탄 거예요. 며칠씩 걸리던 한일 간의 그 교통편을 이 부관 연락선은 하루 반 정도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 이렇게 이 영상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아까 영상에서 배 이름 무슨 환이라는 배 이름에서 경복환, 덕수환 이런 이름을 봤을 텐데요. 익숙하죠? 경복궁, 덕수궁 할 때 그 이름입니다. 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다는 그 상징성을 배 이름에다 붙인 건데요. 1905년에 취항을 해서 45년 일본, 우리나라가 광복, 일본으로서는 패망, 그 시점까지 날은 인원만 3천만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일 배편인데 3천만 명 이상을 실어 날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바로 이 배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겠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래서 점점 대형화됩니다. 이 배 자체가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자, 여기 보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경복환이라고 써 있죠. 케이푸쿠마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경복환. 그래서 일제강점기 20년대, 30년대에 운항했던 부관 연락선은 이 경복환 그리고 덕수환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이 배를 보면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1등석, 1등실은 초호화 시설이었다고 해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연회장, 뭐 온천 이런 게 있을 정도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호화롭다 보니까 이 1등실의 요금은 집 한 채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또 쉽게 탈 수 없는 배였지만 그 안에서도 1등실을 타는 건 거의 특권층에나 해당하는 것이었죠. 특히 아니면 일본 그 간부라든지 일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럼 2등실은 탈 수 있지 않나 싶지만 2등실도 1등실 요금의 반이니까 한 달 집세의 반값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3등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배가 있죠. 배가 있고요. 이 수면이잖아요. 이 해수면. 그리고 여기 배가 이렇게 잠겨 있는데 3등실은 어디쯤에 있냐면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쪽은 1등실.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그 계층의 위계를 지배 구조로 보여주잖아요. 지하 밑에 또 지하. 이런 식으로. 여기 3등실은 이 사회 계층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축소판인 거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계층의 위계상 제일 아래에 있는 3등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환기나 뭐 이런 건 기대할 수도 없었겠죠. 이걸 타고 지금은 비행기 1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그 당시에로서는 그래서 하루 반 정도를 할애해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이 바로 이제 덕수환이라고 써 있죠. 도쿠주 마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빠칭코에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근데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지난 시간에 그 빠칭코가 역사적인 고증,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거쳐서 굉장히 사실의 왜곡이 없도록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쿠주마루다. 저걸 저렇게 재현했네 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우리 이삭이 배 타러 가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런 디테일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걸 보고 빠친코를 다시 보게 됐다면 도쿠주마루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이 도쿠주마루를 타러 갑니다. 이 이삭이 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에 있을 때 신부로 맞이해서 오사카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서 타고 가는 게 바로 이 부관연락선 그 중에서 도쿠주마루 덕수환이었어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건 아까는 이제 드라마 장면, 이건 실제 도쿠주마루의 모습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보입니다. 덕수환, 도쿠주마루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여요. 실제 이런 배였던 거죠. 지금으로서도 작지 않은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여객선이었습니다. 자, 이 빠친코의 드라마를 보면 여기 이 모녀가 이제 부산항에서 이별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실루엣으로 거의 보이는데 선자와 선자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까 이 부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루트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다시는 살아서 못 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만큼 그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부관연락선을 타고 도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 이삭이 이 숭고한 삶을 사셨던 우리 이삭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지금 빨간 화면 그 동그라미 안으로 종이가 보이죠. 지금은 여권을 가지고 가고 일본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무비자로 가잖아요. 물론 비자 이슈들이 가끔씩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을 이 당시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증이 필요했어요. 증. 내가 허락을 받아야만 이 부관연락선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또 허락을 받아야 일본으로 올 수 있었고 그 과정들을 대부분 다 감시와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도항증명서 실제의 그 샘플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막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산 수상경찰서장 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수상경찰서장 앞으로 보내는 건데 누가 보내는 거냐? 여기 경상북도 대구경찰서장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부산에 있는 이 수상경찰서장 앞으로 보내는 증명서예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여기 도장으로도 약간 가려져 있는데 무슨 하고 내지 도항 어쩌고 소개 어쩌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와 일본어가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서돈각이라는 사람의 내지 도항을 이 경찰서장 경상북도 대구경찰서장이 소개 그러니까 증명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죠. 이 내지라고 하는 곳은 일본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이를 지금 이 이삭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런 건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보면 저게 도항 증명서겠지? 이렇게 하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제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증명서의 하나인데 이거는 이름이 좀 다르죠? 일시귀선 증명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일시귀선 증명서. 일시적으로 귀선, 이때의 선은 조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선에 돌아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비자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만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본으로 갔다가 그냥 더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증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전에 받고 허가받고 또 이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손에 이 허가증이 쥐어질 때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과정도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부관 연락선을 이용한 한일 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관 연락선이 아주 많이 이용됐고 이용객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이 절실하게 이 부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고 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죠. 그때 이제 당시에 신문 기사들이거든요. 뭐 그 당시에 부산 쪽에 있는 로컬 신문을 보면 이 부관 연락선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이 부산을 통해야만 일본을 갈 수 있었고 또 조선으로 오려면 부산을 거쳐야만 조선으로 올 수 있는 거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겠죠. 이 부관 연락선의 인기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이 부산 일보에 보면 부관 연락서의 선에 시간표뿐만이 아니라 연착됐다, 결항됐다, 이런 단순한 알림 기사들도 많이 실려 있었고, 부관 연락선을 증설해야 된다,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관 연락선 자체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러한 것들이에요. 부관 연락선을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짤막한 단신 기사들이 실려 있는데 그 몇 가지 예가 여기 있습니다. 1915년 1월 5일자 부산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미인의 설날 아침 투신, 관부 연락선에서. 그러니까 미인이라서 더 안타까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인이라고 안 하고 미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기사에. 그래서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설날 아침 이 부관 연락선에서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한 기사가 쓰여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이유는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29년 8월 25일 기사인데 관부 연락선에서 서로 껴안고 자살. 원인은 불명.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또 이게 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33년 7월 9일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부 연락선에서 노인 투신. 이번에는 이유가 있죠. 생활고. 생활고인데 집이 아니라 관부, 부관 연락선에서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부관 연락선이 얼마나 어렵게 가야만 했었던 그런 여정인지 짤막하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생활고로 인한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부 연락선, 부관 연락선에서 몸을 던져서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실렸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물음표 뜨죠?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왜? 그리고 서로 껴안고 자살한 누군가들, 이 복수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윤심덕과 김우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때 실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이 전체 지면이 다 그 얘기인데 여기 이제 타이틀만 보면 한자로 써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해탄 경랑 중에 청년 남녀의 정사, 이때 죽을 사자를 썼기 때문에 이 정사는 남녀가 사랑해서 같이 죽는 거를 보통 이 정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청년 남녀의 정사, 극작가와 음악가가 한떨기 꽃이 되어 세상 시비 던져두고 끝없는 물나라로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진과 함께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이게 약간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죠. 지금도 두 사람이 불륜이었네. 사실은 위장 자살이다. 이 사람들 시체도 못 찾았고 뛰어내리는 걸 본 사람도 없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음모론과 가십 이런 것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유럽의 어디에서 목격이 됐다더라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도 막 떠도는데 이 음악가와 극작가는 당시에 엘리트층이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부관 연락선에서 이 투신했을 당시에도 남겨진 유품이 되게 고가의 시계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고로 투신했던 그 노인 이런 사람들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궁핍해서 이 삶을 마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죽느냐는 거예요. 하필 또 부관 연락선에서. 그 이유를 비극적인 사랑, 뭐 불륜, 이렇게 자극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젊은 남녀가 혼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막 돌로 맞아 죽고 뭐 일처럼 그렇게 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큰 지탄을 받는 일이었냐.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이야기 또 죽음의 이유를 가지고 더 의견이 분분한 거겠죠. 왜 죽었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에 이러한 여러 무명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죽었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자살 사건들이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죠. 안타까운 사건들이. 왜 죽었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죽었냐? 너무 간단하게 그 이유를 기사나 SNS에 막 이야기해요. 우울증이래. 신변을 비관했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거대한 이 세상의 그 파도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윤심덕과 김우진이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또 그렇게 부관 연락선에서 서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할 만큼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엘리트들이고 왜 죽었을까? 죽음의 이유보다는 그렇게 내몰았던 이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불륜이어서 죽었나?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죠. 우리 이제 지성인들은. 자, 그 당시에 부관 연락선이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그 여정에 오르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빠칭코에서도 봤듯이 부관 연락선을 타고 가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는 이게 이별의 길인 걸 알잖아요.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걸 알고 부관 연락선을 타고 가다가 사실은 영원히 못 만나는 이별이라는 건 죽음과 같아요. 죽어서 못 만나는 거랑 이별 어떤 종류의 이별이건 간에 못 만난다는 것의 속성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별, 부관 연락선, 특히 부산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고 실제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 당시 노래 기사를 보면 그러한 정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울며 해진 부산항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남인수라는 가수인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며 해진, 헤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울며 헤어진 부산항. 그냥 못 봐서 서운한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보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 가야만 했던 것이 부산항을 통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더 서러운 겁니다. 울며 헤어진 부산항을 돌아다보는 연락선. 이때의 연락선이 바로 부관 연락선인 거죠. 연락선 난간머리 흘러온 달빛. 이별은 어렵고 이별은 슬프고 더구나 정들인 사람끼리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이별이겠어요.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 또 남아있는 사람의 이런 심정들이 녹아있는 노래인데 이게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유행을 하니까
일본 경찰이 이 남인수를 불러다가 무슨 의도로 이거 만들었냐, 왜 사람들을 현혹하냐, 이게 조사도 받고 이랬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 뭐 일본 경찰에 대한 비판이나 체제나 제도 비판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울린 거예요. 이 시대의 이별이라는 것이. 여러분 궁금하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울며해진 부산항을 돌아다보는 연락선 난간머리 흘러온 달빛 이별 많은 어렵더라 이별 많은 슬프더라 더구나 정들인 사람끼리 1절만요. 자, 아이고, 자동 재생인가. 자, 지금 우리 정서하고 이 멜로디나 이 창법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요즘 발라드 누구 노래가 제일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성시경이다. 그러면 성시경 노래 듣는 것 같은 감성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성시경도 좀 옛날 사람인가? 하여튼 저한테는 제일 젊은 가수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왜 인기를 끌었냐 하면 이 남인수가 아이돌급으로 멋있어서가 아니라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이건 이제 실제 그 모습입니다. 20년대 부관 연락선이 정박한 부산항 여객 부두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제 쭉 줄 서서 승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짐들. 뭐 보따리들이죠. 짐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진 출처 써 있잖아요. 이 한겨레 20일에 실린 건데 제목이 슬픔에 대한 은미, 관부 연락선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뽑아놨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이제 그 3등선실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타고 다녔을 3등선실의 모습이 어떤지 이 빠칭코 드라마에 굉장히 잘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여객선은 생전 처음 타본 선장. 게다가 임신한 상태로 멀미와 구토가 멈추지 않았죠. 아따 여가마 제주리도 아니고 요즘 냄새가 진동하네 진동해. 여기 잠깐만 있어요. 물 가져올게요. 혼자 있기 두려운 선장. 금방 올게요. 배 안은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했는데요. 여기 혹시 물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광산으로 일하러 갑니다. 회사에서 뱃살도 내주세요. 아니, 그럼 여자들이랑 애들은 식구들은 안 탔어요? 저 가가 일 잘하면 우리 식구들도 다 불러준다 카대 얘. 갑자기 노래를 멈추는 한국 가수. 그런데 갈까 보다 이물 따라서 갈까 보다. 선상 아래쪽 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노래였죠. 우리 할머니가 저 희죽대는 면상들 쳐다보며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몸속에 한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뭐라 말씀드릴 거야. 자, 여기까지 봤는데 영상적으로도 되게 3등 선실의 어두운 상황, 그 다음에 1등 선실의 되게 화려한 연회장의 조명의 밝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1등실, 3등실, 조선인, 그 또 일본인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극적인 상황을 좀 묘사하긴 했죠. 극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서 조선인 여가수가 갑자기 이게 조선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넣기는 했는데, 결국 밑에 있는 3등 선실 사람들, 3등 선실의 모습을 좀 재현해놨다는 점에서 우리 수업의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선자가 막 구토를 하잖아요. 근데 이 3등 선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선자가 입덧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 3등 선실의 열악함을 나름 이 드라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장치들이죠. 또 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앉아있지 못할 정도의 비좁은 상황, 그리고 불빛 하나, 전등 불빛에 의존하고 있는 되게 어두운 실내, 그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 또 이주하는 사람, 유학 가는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청년, 백석이든 또 뭐 윤동주든 정지용이든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가고 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2등 선실, 1등 선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등 선실 타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제 실제 그 도쿠주마루는 아닌데 실제 관부 연락선의 실내의 모습이에요. 3등 선실 안의 모습이고, 이 오른쪽은 실제 관부 연락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그리고 그 줄을 관리하고 있는 일본인 순사의 모습을 당시 이제 자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학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실 하나의 문학 작품, 또 한 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 맥락 없이 여러분이 교과서에 딱 실린 시 한 편으로 파악할 수 있는, 뭐 밑줄 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부 연락선이든 당시 상황이든 이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염상섭의 만세전에 바로 이 부관 연락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관부 연락선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이런 걸 잘 모르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AI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승객들은 북적거리며 배에 걸쳐놓은 층층다리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나도 틈을 비집고 그 속에 끼었다. 아스팔트 칠을 담았던 통에 썩은 생선을 담고 석탄산수를 뿌려서 절이는 듯한 고약한 악취의 구역질이 날 듯한 것을 참으며 제각기 앞을 서려고 우당퉁탕대는 틈을 빠져서 겨우 3등실로 들어갔다. 참외 언두막으로서는 너무도 몰풍경하고 더러운 침대 위에다가 짐을 얹어놓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나는 우선 목욕탕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날이 새웠다. 발기가 무섭게 하나둘씩 부스스 일어나 쿵쾅거리며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서 소세를 하였다. 수백 명이나 되는 식구가 송사리 새끼 끼우듯이 끼어서 자고 난 판도방 같은 속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에 머리꼴이 아파서 나는 치장을 차리고 가판으로 나갔다. 훨씬 해가 돋지는 못하여서 물은 꺼멓게 보일 뿐이요. 혼한 하늘에는 뽀얀 구름이 쳐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아직도 컴컴스레하였다.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쾌하다. 선실 속에서는 벌써 아침밥이 시작되었는지 연해 밥통을 날라 들어가고
갑판에 나왔던 사람들도 허둥지둥 뒤쫓아 들어가는 모양이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영상, 화면,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실감이 나죠. 이 염상섭이 이 묘사를 할 때 얼마나 이 부관 연락선의 악취, 열악한 상황을 독자들한테 실감나게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할까? 여기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면 아스팔트 칠을 담았던 통에, 일단 더러운 통에 썩은 생선을 담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석탄산수를 뿌려가지고 절여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젓갈 냄새하고 약간 비슷하겠죠. 절이는 듯한 고약한 악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자가 토한 건 입덧만이 아닌 거죠. 그냥 너무 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상황을 참으면서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당퉁탕 하면서 3등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묘사되어 있는 3등실의 모습은 참외 원두막으로서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몰풍경하고 더러운 침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할 리가 없죠. 침대라고 해봐야. 더러운 침대 위에다가 짐을 얹어놓고 옷 갈아입고 목욕탕이 있었나 봐요. 목욕탕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러분 알겠지만 염상섭의 아마 그 자전적인 사실이 투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 조선 청년입니다. 이게 동경으로 갔다가 동경에서 다시 조선으로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부관 연락선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청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게 이 부관 연락선의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했다는 거고요. 하루 반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하루하고 반. 그러니까 여기서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진하는 상황에서 자야 되는 이런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식구가 송사리 새끼 끼우듯이 끼어서 자고 난 판도방이라고 했는데 판도방은 절에 가면 그 넓은 방이 있는데 그런 데를 판도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사리 새끼 끼우듯이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계속 고약한 냄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람 쐬러 밖에 나왔다가 거기 이제 밥 때 되면 밥이 또 막 날라 들어오니까 밥 먹으러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배는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자극하는 이런 묘사들을 읽고 있으면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줄인 게 하루하고 반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고역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도 좀 볼게요. 동경서 하관까지 올 동안을 일부러 일본 사람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도 또 애를 써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할 필요도 없는 고로 그럭저럭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있었지만은 연락선에 들어오기만 하면 웬 셈인지 공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고 어떠한 압력이 덜미를 잡는 것 같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휴대폰까지 수색을 당하고 나니 불쾌한 기분이 한층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고 드러누워서도 분한 생각이 목줄띠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무심코 입살을 악물어 보았다. 그러나 사면을 돌아다 보아야 분풀이를 할 대라고는 없다. 서로 처지가 같고 경우가 같은 동행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소연을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배속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나를 한 손 접고 내려다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양반들이 타신 배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관과 헌병이 소정한 자리에 서니까 그제서야 이 2등 승객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교통차단을 당한 우리들 3등객은 배속에 갇힌 포롯 모양으로 매우 부러운 듯이 모든 광경을 바라만 보고 섰었다. 3원이로군. 3원만 더 냈다면 한번 호강해 보는 걸. 이런 소리가 복작되는 속에서 들린다. 3원만 더 내면 2등을 타는 것이다. 네, 우리가 봤던 그 배의 모습이 그려지죠. 1등실, 2등실, 3등선실 그 쭉 늘어서 있는 사람들. 사실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데 되게 익숙해요.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1등석은 뭐 그냥 하이패스잖아요. 들어가고 비즈니스 먼저 태우고 이코노미 타고 이게 그걸 당연한 듯이 돈 더 냈으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 먼저 타고 좋은 자리에 타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계층의 차이가 여기 어떠한 압력이 덜미를 잡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엘리트 청년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상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조선인 청년이라는 이유로 소지품 검색을 당하죠.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염창섭이고 정지용이고 백석이고 윤동주라고 생각을 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똑똑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if라는 걸 가정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혹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난 너무 똑똑한데 태어난 게 그 시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명을 짊어지고 일본 유학을 가고 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관 연락선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늘 일어났던 일이라는 그런 사례가 이 소설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정지용도 이 바다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정지용은 충북 옥천 출신이죠. 내륙의 한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서울로 유학을 왔고, 그때 유학은 외국 유학이 아니라 서울로 왔고,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갔죠. 그래서 정지용이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바다는 바로 그 현해탄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 살고 부산에 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지용의 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이미지, 바다 소재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경험한 바다 혹은 이 현해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한 바다가 많아요. 특히 이 한 구절만을 그냥 예시로 가져왔는데, 21살적 첫 항로에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해협이라는 시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구죠. 보통 여러분 첫 비행기, 첫 배 탄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설레잖아요. 특히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경험은 막 사람들한테 막 놀림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야, 너 신발 벗고 타는 거야? 뭐 이러면 진짜? 이러면서 검색해보고 이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떤 순서로 가야 되나, 이런 설렘과 걱정 이런 거를 갖고 타게 되는데 엄청난 경험이죠.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으로 처음 가는 거예요. 유학의 길을. 근데 설렘 반 걱정 반이었겠지만 그때 이 길이 여행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낯선 사람과의 연애 이런 거를 꿈꾸는 거는 사치죠. 오히려 거기에서 담배를 먼저 배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이게 이 한 줄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쓰디쓰고 매캐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를 한 편 볼 건데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오늘 했던 많은 얘기들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해탄에서 느꼈던 조선 청년들의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점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임화의 현해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화 시인은 많이 알 텐데요. 임화는 현해탄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현해탄 시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임화의 첫 시집 제목 자체가 현해탄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도 현해탄이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이 강의실이 너무 커서 누가 읽기 어려워서 제가 또 AI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AI한테 읽혀봤는데 느낌을 잘 못 살려서 아까 산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좀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읽는 것보다는 좀 전달이 좀 잘 될까 해서 AI를 초빙했으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바다 물결은 예부터 높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다. 산불이 어린 사슴들을 거친 들로 내모는 게다. 대마도를 지나면 한 가닥 수평선 밖엔 티끌 한 점 안 보인다. 이곳의 태평양 바다를 거센 물결과 남진에 온 대륙의 폭풍이 마주친다. 몽블랑보다 더 높은 파도,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아스아의 하늘엔 별빛마저 흐리고 가끔 반도엔 붉은 신호등이 내어 걸린다. 아무로기로 청년들이 평안이나 행복을 구하여 이 바다 험한 물결 위에 올랐겠는가. 첫 번 항로의 담배를 배우고 둘째 번 항로의 연애를 배우고 그 다음 항로의 돈맛을 익힌 것은 하나도 우리 청년이 아니었다. 청년들은 늘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 전설과 그윽한 시골 냇가 자장가 속에 장달이 오르듯 자라났다. 그러나 이제 낯선 물과 바람과 빛바람, 흰 얼굴은 찌들고 무거운 인물은 고든 잔등을 농군처럼 굽혔다. 나는 이 바다의 혼잎처럼 흩어진 몇 사람의 가여운 이름을 안다. 어떤 사람은 건너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갔다. 어떤 사람은 영영생사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아픈 패배에 울었다. 그 중엔 희망과 결의와 자랑을 욕되게도 내어 판 이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오로지 바다보다도 모진 대륙의 삭품 가운데 한결같이 산에다없던 모든 청년들의 명예와 더불어 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비록 청춘의 즐거움과 희망을 모두 다 땅속 깊이 파묻는 비통한 매장의 날일지라도 한번 현해탄의 청년들의 눈앞에 검은 상장을 내린 일은 없었다. 오늘도 또한 나이 젊은 청년들은 부지런한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돌아오고 내일도 또한 현해탄은 청년들의 헤어비기다. 영원히 현해탄은 우리들의 헤어비다. 3등선 실미 깊은 속 찌든 침상에도 어머니들 눈물이 배었고 흐린 불빛에도 아버지들 한숨이 어렸다. 아프고 쓰린 울음에 대체 어떤 죄가 있었는가. 나는 울음소리를 묻지는 매번 말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오, 현해탄은 우리들의 운명과 더불어 영구히 잊을 수가 없는 바다다. 청년들아, 그대들은 조약돌보다 가볍게 현해의 큰 물결을 걷어쳤다. 그러나 관문해역 저쪽 이른 봄 바람은 과연 반도의 북풍보다 따사로웠는가. 정다운 부산 부두 위 대륙의 물결은 정령 현해탄보다도 얕았는가. 오, 어느 날 먼 앞에 어느 날 우리들의 괴로운 역사와 더불어 그대들의 불행한 생애와 숨은 이름이 커다랗게 기억될 것을 나는 안다. 189년대, 192년대, 193년대, 194년대, 19XX년대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폐허의 거칠고 큰 비석 위 새벽별이 그대들의 이름을 비칠 때 현해탄의 물결은 우리들이 어려서 고깃대를 줬던 신뢰처럼 그대들의 일생을 아름다운 전설 가운데 속삭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네, 시가 좀 길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시를 길게 썼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로 여러분의 그 의견도 듣고 감상평도 좀 듣고 그래야 하는데 이 강의실이 좀 그러기에 적절치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감상을 물으면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오픈 채팅방에
하면 우리 여러분 그 뭐죠? 인터넷 그 브이로그 하듯이 막 올리면 제가 여기서 그거 보고 그렇게라도 쌍방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질지 전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임화를 고등학교 때 접했다 하더라도 임화 시의 일부를 접했을 거고 이 시를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 시를 이전에 본 사람? 처음 봐요? 처음 보는 사람? 다행입니다. 잘못 읽지 않아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읽으면 여러분이 일단 고통스러워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시가 나오면. 표정이 벌써 일그러집니다. 시를 싫어하는 상태로 대학에 보내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부관연락선 그리고 현해탄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에 있었던 조선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배경 지식 우리가 봤던 것들을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삼등선실 이야기 나오고 또 조선 청년들의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마도 관문해협은 지금의 간몬해협이라고 시모노세키로 들어가기 위한 그 해협이거든요. 일본의 혼슈하고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그 해협을 통과해야 시모노세키 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협은 여기가 일본이다 라고 말해주는 해협이거든요. 그 관문해협 얘기도 나오고 이 두 가지의 바람도 대비적으로 나오죠. 과연 그 관문해협의 바람이 우리 한반도에 불었던 북풍보다도 더 따뜻했냐 뭐 이런 대비적인 시선으로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부관연락선을 타고 지금은 이제 일본으로 가는 길이겠죠. 아까 염상섭의 만세전은 일본에 있다가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린 거고 이 임화의 현해탄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편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죠. 근데 여기서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자의 내면 심리는 이 길이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명감에 의해서 가는 길이고 두렵다는 걸 깔고 있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보다 더 용기가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어린 산불이 여기 산불이 어린 사슴들을 거친 들로 내모른 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불은 시대적인 압력이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이 시 외에 다른 시에서도 내가 배워서 우리 조선의 빛이 되리라, 횃불이 되리라 이런 각오들도 임화는 시에서 다지고 있어요. 이 시는 가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라는 심경이 녹아있죠. 근데 이건 뭐 약간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도 이 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이 아니었다. 연애를 배운 건 우리 청년이 아니다. 돈 맛을 안 것도 우리 청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활락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익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말았다. 돌아오자 죽어갔고 생사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돌아갔다가 금이 환영하면 좋겠는데 그냥 좌절과 패배를 안고 와서 울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부관연락선을 통해 왔다 갔다 했던 그 당시에 일본 왕래의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되게 의지적이에요. 이 임화의 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글자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한다. 사명이죠.
근데 이모화는 사실 그걸 사명으로 표현하지 않고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운명은 서로 결이 다르죠. 사명은 내가 부여받은, 그래서 내 의지가 좀 들어있잖아요. 내가 부여받아서 내가 그걸 가야 되는 길인 거고, 운명은 내몰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내몰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모화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의 굴레를 여러분이 가져야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총독부에 취직해서 편하게 녹을 받으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길이 있었지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현해탄 위로 부관열화선을 타고 이렇게 가야 했던 청년의 운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모화가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현해탄은 우리들의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해협. 이 우리들은 이 이모화를 비롯한 조선의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 당시에 요즘에 또 핫 이슈가 뭐 우리 건국이 언제냐, 일제감정기 국적이 그럼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걸 가지고 뭐 정치인들끼리 서로 뭐 갑론을박하고 뭐 또 시끌시끌 하던데, 이모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지리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국적이 어땠건 이모화는 여기는 우리들의 해협이다,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뛰어넘는 거죠. 왜냐?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돌아오고 내일도 그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이라고 함은 단지 뭐 일제강점기 40년대, 50년대를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죠. 이 시도 계속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들도 이 해협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 지금 여러분이나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바다인 거예요, 거기는. 왜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 각오들, 눈물들, 죽음들, 사람들이 뿌려져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3등선실 속의 사람들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 깊은 속에 찌든 침상에 뭐가 있다고 이모화는 보았냐면 어머니들 눈물이 거기 배어 있다고 했어요. 또 아버지들 한숨이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또 그들의 울음이 거기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면서 고통에 슬픔에 갔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우리들의 바다인 거예요. 이모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자, 영구히 잊을 수가 없는 바다죠. 여기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하는 길. 자,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어느 날, 먼 앞에 어느 날.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화가 이렇게 얘기하죠. 189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그리고 1900땡땡년대. 이화는 2000년대까지 여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말줄임표 있죠. 그걸 정말 이렇게 약 3, 40개를 붙여놨어요. 땡땡땡땡땡땡땡. 이 먼 미래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먼 미래에 지금 우리의 고통, 이 불행,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대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이모 앞에 있는 청년들을 얘기하고 있는 다독이는 거죠.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대들, 즉 우리들, 그 당시의 청년들의 이름이, 불행한 생애와 그 이름이 커다랗게 기억될 거다. 언제? 미래에. 1800 몇 년, 1900 몇 년, 이 말줄임표 속에 들어있는 앞으로의 그 긴 먼 미래에도 우리의 불행이, 이름이 기억될 거다. 그럴 거라고 정말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는 그들의 이름을 그냥 아예 지워버렸죠. 한동안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죠. 전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다로 끝냅니다. 있었다 아니고 있다로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들이 현해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일본 여행 과거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건너가잖아요. 대한해협을 이렇게 건너가면 이 시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 청년 문인들이 떠올라요. 이마, 뭐 정지용, 백석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이렇게 일본 바다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그때의 바다는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들이 썼던 시들도 이렇게 구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의 일본 여행은 그런 거예요. 가서 뭐 맛있는 스시를 먹고 우동 먹고 막 좋은 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구나. 이걸 느꼈겠구나. 이런 것이 저의 일본 여행입니다. 이었습니다. 이제 가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도 그냥 일본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런 바다를 떠올릴 때 우리 근대문학과 역사적 기억을 들은 학생들이니까 이 시를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마의 마음으로 이 바다를 바라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블랙보드 공지사항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요즘 아프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아프지 말고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